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그 의무적인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의무적인 관계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부부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묶어 놓는다고 다 부부는 아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써봤어요.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부부가 되면 마치 자식을 낳으면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부부가 되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더라도 나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아내하고 이제 16년째 살다 보니까 건강한 긴장감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저는 결혼 초부터 이것도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내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 그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면서도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해주셨어요. 부부는 남은 부부처럼 다르게 뭐 가족은 남처럼 남은 가족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가족처럼 친근하게 대하고 가족은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예의를 갖춰라 라는 이야기였는데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은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의무감 때문에 나한테 잘해야 된다 의무만 요구하지 내가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깜빡깜빡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상담하시면서 부부를 보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지 싶어요. 아하. 예를 들면 이제 네네. 역사적으로 고려조에서 조선조로 넘어오면서 국가적인 가치를 바꿔야 되니까 이제 불교적인 가치에서 이제 유학적인 가치로 이제 이게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 말씀이 이제 주되게 국가적인 가치가 된 거예요. 공자가가. 그럼 공자님이 제일 중점적으로 우리한테 이 얘기해 준 거는 예절이잖아요. 예절. 그 예절이라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 예절은 의무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더군다나 가부장 시대니까 그 의무를 자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요새 말로 내로남불이고 자기는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막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하시지 않는 분도 있고 하지만은 그 피해는 이제 여성들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성들은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된다. 강력한 의무. 그럼 강력한 의무. 그러니까 공자님의 논술 하신 내용에도 보면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내가 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악. 아내가 이 7가지를 저지르면 내쫓아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남자에 대한 칠거지약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이제 그런데 이서원 선생이 결혼하고도 그런 생각을 조금 했다는 것은 그 습관이 아직 조금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역으로. 겉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이제 이 가치관의 습관을 들이면서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한 구석에는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부부간에도 의무죠. 근데 옛날에 내가 이제 사회학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계약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결혼. 굉장히 그거는 내가 신기하게 생각해서 결혼인데 무슨 결혼을 계약을 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 생각하면 계약 결혼이 제일 좋은 결혼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요 이무는 내가 하겠다. 당신은 요 이무를 져라. 그러면 책임과 의무를 딱 명백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안 되면 갈라서는 거예요. 심플하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때는 내 그런 생각을 못해서 뭐 이런 결혼이 다 이런 생각인데 요즘은 의무라고 하는 게 이제 옛날 그런 전통적인 의무가 아니라 상호 우리 둘이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결혼 생활을 융성하게 만들자면 당신은 이걸 지키고 나는 이걸 지키겠다. 이런 걸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임무를 약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계약 결혼이라는 네 글자 속에 우리가 특히 요즘 해야 되는 부부 간의 새로운 도리, 처신 이런 것이 다 담겨 있네, 그죠? 그렇죠. 나는 할 걸 안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직도 저에게 이제 오늘 약간 또 한 대 딱 죽비로 치시는 소리를 하셨는데 아직도 여자는 떠날 수 없다는 걸 전제하는 강력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죽비 소리를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김동길 선생님이 젊을 때 자기가 쓴 수필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한국 여자는 결혼만 하면 여자임을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읽어보니까 그분이 써놓은 그 수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자가 아기를 안고 버스를 타. 그럼 아기가 울면은 그 버스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젖가슴을 드러내고 아기한테 젖을 물린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흔하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그게 김동길 선생 눈에는 여자는 이제 그런 걸 언제든지 신비롭게 좀 감추면서 이래야 되는데 결혼을 했다고 이제 그냥 마음을 풍포짐하게 이제 풀어놓고 그렇다 이제 그런 걸 쓴 걸 내가 한번 읽어봤어요. 요새는 김동길 선생님 그런 거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니까 이제 그런 걸 쓴 건데 지금은 이제 여성이나 남성이나 구분할 것도 없잖아요. 서로가 가지는 역할, 또 이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역할, 의무, 이런 것을 잘 새겨가지고 재미있는 결혼 생활을 하면 되는 일이지. 그걸 가지고 뭐 칠거지약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할 세월이 아니에요. 그 결혼하면 여자는 더 이상 여자가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그 당시에 이뤄봤을 때 근데 지금도 그것이 일정 부분 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갑자기 제게 떠오르는 거는 요즘 이제 결혼을 기피하는 결혼을 기피하고 하지 않으려는 많은 청춘 남녀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여성의 경우에 그러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가설도 하게 되는데 말이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우리 엄마가 즐겁게 사는 걸 별로 못 봤다. 그렇다면 내가 꼭 그런 의무를 져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도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데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제 결혼을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 보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반론이 물론 생기겠지만은 첫째는 이기적인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는 결혼을 왜 하냐면 혼자 살기가 어려우니까 했을 경우가 많아요. 나 혼자의 어떤 경제력 또 뭐 정서적인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을 그러니까 이제 주로 하는 역할이 남편은 밖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벌어오고 부인은 이제 그 벌어오는 걸 가지고 집안 관리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데 여성들의 교육이 이제 많아지고 이제 그 전문직에도 많이 진출하고 사회에 진출이 많아지니까 첫째 뭐가 달라지겠어요? 지위가 달라지고 역할이 달라지고 경제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파워가 생긴 거죠. 그럼 파워가 나한테 있는데 왜 구질구질하게 누구하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무도 아닌 것을 이무라고 내가 매여서 살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많이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이제 키우고 하는데 옛날 같지를 않아요. 아하. 옛날은 아기가 지복은 지가 다 타고난다 이런 얘기로 네. 우리 부모만 하더라도 아기를 뭐 5, 6씩 낳고 그렇죠. 할머니는 10도 더 낳아서 그렇게 다산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 아니면 안 놓으려고 하는. 그거는 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앞에 얘기한 그런 이기심도 있지만은 네. 이기심보다도 사회적으로 생각하면은 아기를 하나 낳아서 키울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걔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커요. 네. 사회적인 비용이. 네. 그러니까 그걸 감당해가면서 내 개인의 그 개인적인 성취를 해가면서 이거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아우러져 가지고 이제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건데 네. 그럼 지금은 이제 안 낳고 그런 자기 성취를 하고 그러면 참 좋아요. 네. 그러나 이제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면 언젠가는 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인구가 이제 다시 스프링처럼 이렇게 치고 올라올 힘을 잃어버리면은 네. 결국은 이제 뭐 멸종 상태로 갈 수밖에 네, 네.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네. 그런 개인적인 이기심과 또 사회적인 그런 제약이라든지 그 불평감 이런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쳐가지고 내가 뚫고 나갈 길이 없을까. 네. 이거 좀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네. 선생님 오늘은 좀 소중한 일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냥 멀리 볼 것도 없이 저희 집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 미혼인 30대 조카들이 있어요. 그 조카들 이제 둘이 듣는다면 결혼하면 혼자 사는 것보다 이런 건 또 나은 것도 있겠다 하는 것을 선생님하고 한번 만들어서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선생님 그 삼각형이 가장 완전한 형태의 도형이다 원다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결혼을 뒤로 미루고 또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을 선생님 크게 3가지 삼각형의 요소로 말씀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기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 표현에 따라 좀 다르게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개인지향적이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자기 성취를 위해서 네. 더 많이 노력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조금 말이 조심스러운 게 이기적이라고 하면 남한테 어떤 피해를 줘야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딱히 피해는 안 주기 때문에 개인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각형의 첫 점은 개인지향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연장선으로 자아실현의 욕구가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내 삶까지 포기하면서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결국 결혼도 내 삶의 일부일 텐데 그것 때문에 내 삶 자체가 왜곡되고 무너진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자아실현의 욕구가 어느 때보다 강해진 것. 그리고 옛날에 10명 혹은 5명, 6명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드는 비용보다 하나를 낳았을 때 드는 사회적 비용, 교육이며 그게 훨씬 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감당하면 나의 자아실현도 무너지고 그래서 결혼을 좀 피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이것은 그냥 굉장히 누군가한테 해를 주려는 그런 못된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좀 서글픔, 슬픔, 우리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그 다음에 또 결혼에 대해서 별로 쉽게 말하면 좋은 꼴을 별로 못 봤어요. 부모님 사는 걸 봐도 그렇고 음으로 서로 묶여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만 아니었으면 애저녁에 헤어졌다 하는 걸 보니까 굳이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를 키울 때도 그렇게 내가 즐거웠지 않았고 엄마도 즐겁지 않은 것 같은데 아이 키우는 것도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저희 조카들이 저한테 할 것 같거든요. 삼촌
결혼하면 뭐가 좋은데요? 저희들 이렇게 삼각형으로 불편한 것들이 있고 결혼 안 하고 가끔 만나고 싶을 때 이성 만나고 아까 뭐 계약 결혼이라고 쌤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계약 연애하다가 서로 사정이 안 되면 헤어지고 그리고 뭐 굉장히 외롭고 그러면 그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여행도 자유롭게 하면서 이게 훨씬 낫지 않나요? 삼촌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런 즐거움을 상쇄시킬 더 나은 결혼해서 부부로 살 때, 부모로 살 때 더 큰 기쁨은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빙의 돼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굉장히 미안한 대답이 되겠는데 해답이 없네요. 해답이 그 없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네. 옛날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네. 지금 그 질문자들도 네.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내가 좋은 방법을 경험적으로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네. 그때 경험했던 거하고 지금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요. 진짜 그렇죠. 다르기 네.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답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예를 제가 하나 들면 네. 옛날은 가난한 집 애들이 공부를 더 잘했어요.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잣집 애들은 뭐 공부 안 해도 부자네. 물려받는데 뭐. 그래서 아마 좀 그 머리가 둔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머리는 있지만 공부는 안 하고 예. 이제 놀기 믿는 바쁘고 구석이 있다. 그렇지. 믿는 구석이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은 공부를 해야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를 네. 향상시킬 수가 이거 있잖아요. 말고는 내가 올라갈 수도 없고 지금보다 더 가난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죠? 벗어날 수도. 그러니까 굳이 공부를 하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나도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년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네. 얘는 뭐 운동도 잘하고 막 맞는 선수야. 예.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서로 사귀는 것도 잘해가지고 리더십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애인데 자기 집이 엄청 가난해요. 엄청 가난해서 교문 바로 앞에 다 찌그러진 초가집인데 예. 학교가 파하면 집에 가서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고개 놓고 팔아요, 걔가. 아이고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가면서 한두 개 사 먹기도 하고. 이런 애가 전교에서 1등 하는 거예요, 1등. 예. 그리고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나도 걔를 한번 따라잡아 보려고 말이지. 공부 열심히 한번 해봤어. 해보면 안 돼. 안 되는데, 이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이렇게 1등하고 뭐 이런 사람은 하늘이 내려주는 애고, 나같이 이제 밤을 새워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뭐 한 10등 이내로 들어가고, 네. 공부 안 하면 또 뭐 20, 30등 쳐지는 그런 거구나. 태생적 천재가 있고, 노력형 수재가 있구나. 일찍 깨달았어, 내가. 근데 요즘은 그런 논리를 애들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욕먹죠. 그건 틀린 얘기예요. 네, 그렇죠. 왜 틀린 얘기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이제 대면 수업을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온라인 수업 하자면 뭐가 필요해요? 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네, 성능 좋은 컴퓨터가 필요해요. 네. 이 컴퓨터가 있어야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컴퓨터도 살 수 없이 가난하다면 그렇죠. 어떻게 공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해서 애를 하나 키우더라도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비용이 월등 많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월등 많은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 부모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낳고 하나에 막 올인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요, 선생님, 딱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돈이 10억이 없는데 대치동에서 아이를 공부시키려는 엄마는 미친 엄마다. 그래서 뭐 미친 엄마 시리즈 3 해가지고 뭐 이게 안 되는데 대치동에서 살려면 이게 정신없는 엄마다. 이게 안 되는데 또 정신없는 엄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보면 다 사회적 비용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대치동엔 필요한데 그런 비용도 없으면서 그런 직업도 아니면서
아이를 대치동으로 무작정 데려오면 이건 대책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렇죠. 어느새 교육 격차는 재력의 격차처럼 됐고 뭐 학원비 하나도 제 아들도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와 한 달에 학원비가요 정말 상상을 뛰어넘더라고요. 그것도 또 욕심을 조금 내면 따블따블로 더 뛰는 거예요. 이걸 저 시골에서는 어떻게 이걸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에 대한 해답도 네. 옛날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해답을 낸다면은 네. 공립학교의 그 수업을 충실히 하면 될 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로. 네네. 학원보다 더 잘 가르치면 될 거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게 누가 맞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사교육이라는 이 집단이 공교육 집단보다는 훨씬 유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자료도 축적이 많이 돼 있고 하니까 학교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묻는 걸 담임선생한테 묻는 애들이 그렇게 많나요? 네. 학원에 가서 그 자료를 가지고 묻지.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네. 선생님 말씀 중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이론은 이미 쓸모 없어진다 하는 말씀이 저는 떠오르면서 선생님 말씀은 그야말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대가 다르고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진리가 지금의 진리는 될 수 없기 때문에 답이 없다는 말이 솔직한 내 답이다 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제가 또 여쭤보죠. 그러면 선생님 좋습니다. 조건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맞게 내가 답을 주기는 어렵다면 그러면 상황 다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혼자서 즐겁게 사는 사람과 둘이 함께 살면서 자녀를 낳아 사는 삶 그것에 대해서 그게 어떤 사회 어떤 시대건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혼자 살면 굉장히 자유롭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을 할 수 있고 그쵸? 근데 둘이 살면 뭔가가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둘이 산다는 것 중에 좋은 거는 네.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독립적이긴 하지만은 그런 상호 의존성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신이 건강하다는 기준이 뭔가 이것을 정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립성이에요. 주체성. 네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독립성. 자립, 독립, 주체. 그러니까 요즘 사는 이제 젊은 사람들 그지? 자기가 자기 앞을 가리는 직업도 갖고 역할도 하고 결혼도 필요 없지 뭐. 그래 하는 거 그게 독립성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한참 유지하다가 새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면 그 독립성이라는 게 전부 관계라는 게 없고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걸 이제. 네. 관계 없는 독립성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 혼자 결혼도 안 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산다고 합시다. 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사회적인 신세를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빚이다. 그러죠. 평생 빚을 다 갚을 죽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자동차도 타야 되고 뭐 다만 빚지는 게 뭐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말이죠. 그런데 단지 이제 대상관계를 부부관계로 안 하겠다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독립이 아니잖아요. 네. 다만 부부관계만 가지지 않을 뿐 다른 관계는 여전히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른 관계까지 끊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애완동물이 있으니까 또. 네네. 사람 말고 그렇죠. 동물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그게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네네. 독립만 주장해가지고. 네네. 그 내가 아는 그 교수님인데 하나는 우리 유화대학 교수, 하나는 고려대학 교수였어요. 두 분 다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친구예요. 네. 둘이 다 아주 석하게. 네. 그
전문 과목으로서는 다 알아주는 그런 분인데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 네. 둘이 다 이제 공부하느라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50대 그 결혼을 안 해서. 아하. 그러니까 옆에서 주선을 해가 둘이. 네, 둘 다 괜찮으니까 한번.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전문가들이가. 고려대 교수와 이대 교수가 최고 전문가들이 결합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고려대학 교수는 고려대 교수대로 나한테 아침에 찾아오고 네. 여자 교수는 대학 교수도 저녁에 날 찾아오는 거. 아침 저녁으로. 뭐 고민 있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네. 둘이가 서로 상대방이 나를 안다고 모르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해서 서로가 모르고 그렇죠. 나만 우리 이건우 선생님은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따로 찾아왔어요. 의논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게 그때 내가 생각한 게 아무리 독립적이고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의존적인 어떤 문제, 네, 네. 그게 아까 뭐 의무라고 해도 좋겠고 예. 계약을 해, 뭐 역할 뭐 어떤 이름을 붙여도 좋은데 상호 의존적인 그런 전문직 가지고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정을 받고 싶은 것도 있고 애정을 받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집에 가면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좀 쉬고 싶은 것도 있고 위로받고 싶은 것도 있고 네네. 그게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없는 듯이 혼자 이렇게 버티는 거 그게 이제 무리라 그 얘기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인디펜던트 하는 말, 네네. 독립, 그걸 지우고 인터디펜던트라고 말해서 상호 의존적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이서원 선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합쳐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네네. 서로 계약을 하는. 그러면 그 발전 과정을 보면 영어로 보자면 선생님 처음에는 디펜던트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의존적인.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병리적이잖아요.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의존적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네.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펜던트가 발전해서 인디펜던트가 되고 그것이 더 발전하면서 인터 디펜던트가 그렇죠. 되는 상호 의존할 걸 의존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관계라고 그렇죠. 할 수 있네요.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 사이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무섭다고 뭐를 피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결혼의 형태가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있을 거란 거죠. 근데 주로 그림자만 보면서 빛은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자로서 내가 또 다른 빛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이 과연 정말 건강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저도 결혼해서 이제 살아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공감되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그 친밀감 서로 의존하는 거 그랬는데 제일 결혼 안 할 때보다 좋은 건 뭐냐 하면 나눌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뭘 나누냐 하면 제 자랑을 어디 가서 못해요. 다른 데 가서 나 진짜 강의 잘하지, 나 진짜 뭐 상담 잘하지, 나 글 잘 쓰지 이런 얘기하면 재수 없다 그래요. 재수 없다 그래요. 근데 아내는 재수 없다 소리 안 해요. 아내는 재수 없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말 못할 고민 같은 거요. 그거는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지만 아내한테 나눌 수 있고요. 제일 큰 거는 사소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요. 비 오는데 오늘 햇살 좋은데 뭐 커피라도 한 잔? 이건 친구하고 나눈 거랑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건 부부 관계가 아니면 이건 연인 관계, 데이트도 해봤지만 데이트 관계하고는 차원과 깊이가 다른 다르죠. 네. 그래서 이게 서로 의존하는 나누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거 하나를 발견해서 우리 조카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데 선생님은 결혼 생활을 저보다 훨씬 오래 하셨잖아요. 결혼해서 사시니까 뭐가 좋으시던가요? 아니, 그 이제 나는 첫 출발부터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의논한 적이 있어요. 아, 사모님하고. 근데 이제
서로 전문직에 종사를 하니까 그렇죠. 사회학과 그것을 정신의학에 이제 높여주고 싶었어. 아, 높여주고 싶어가지고 적어도 자기가 전공하는 전공에 대해서는 내가 간섭하지 않기로. 네. 그 대신 내가 전공하는 데 대해서도 간섭 안 하기. 아, 그러나 서로 도움이 될 만한 거는 나누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서는 뭐 그런 의무적인 생활을 했지만 학회 같은 데 나가면 서로 부부이긴 하지만은 토론에서는 또 반대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저도 그걸 한번 보고 멋있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런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금 이제 그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나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결혼 생활도 그런 거와 관계없이 말이지 아주 알콩달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네. 뭐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네, 네. 뭐 전문직이 뭐 어떻든지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재미를 오손도손 보는 알콩달콩. 오손도손 네, 네, 네. 살아가는 재미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추구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게 조금 적은 거예요. 그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걸 내가 인식을 해서 그 장난삼아 조금 오손도손 뭐 이래 뿌리면 이게 서로가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왜 안 하던 짓을 뭐 잘못 먹었어요.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올 그런 수 거 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진심으로 이제 그런 걸 전할 수가 전해지기만 한다면은 네, 네. 뭐 그런 게 꼭 알콩달콩하지 않더라도 그 결혼 생활은 무난하지 않을까. 네. 또 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내신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지. 부부도 내신 등급이 있다면 1등급은 오손도손, 알콩달콩 사는 거. 이게 1등급. 그 사람들은 무슨 원칙이나 이런 걸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둘이 그저 좋아서 소근소근 재미있게 알콩달콩 손잡고 다니고 이런 부부가 1등급이라면 2등급은 선생님이나 저도 혹시 거기 끼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같이 나누면서 사는 부부 그게 2등급일 것 같고 나머지는 뭐 3등급, 4등급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네. 결혼 생활은 등급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알콩달콩이 1등급이다. 네. 예를 들면 그렇게 합시다. 네. 그러면 어떤 반론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네. 이것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그 권장한 네. 정신 건강의 그 기준이에요. 네. 첫째가 신체적인 웰비잉이 있어야 돼. 네. 네. 피지컬 웰비잉이라고. 네.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그렇겠죠. 두 번째로는 에모셔널 웰비잉이라는 말을 써. 네. 정서적으로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네. 네. 세 번째는 자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데 집에서 빈들빈들 놀면 그거 건강하다고 하겠어요? 사회성. 그래서 사회적인 웰비잉, 소셜 웰비잉을 네. 강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콩달콩은 소셜 웰비잉이 없는 거예요. 좀 떨어지네요. 그러네. 그게 1등급으로 올려줄 수가 없어. 아, 이거.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등급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부부가 어떤 가치를 갖고 서로 합의하고 살아가는가. 네, 네. 그게 모두 1등급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부부 있잖아요. 그것도 1등급이고. 그렇죠. 아,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1등급이고. 그렇죠. 우리처럼 또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각자 전문 영역을 추구해 나가는 그것도 1등급이고.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뭐 등급으로 나눌 게 아니라 정말 가까워지고 서로 가치를 공유하면 이렇게 재미있는 게 없는 그죠? 그런 우리 네 집단이 부부이고 또 이게 삐걱삐걱하고 의무만 강조하고 소홀히하고 딴짓하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지옥 같은 게 또 없는 게 부부고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합의하지 못하면 네네. 합의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는 네. 거예요. 그 합의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그 전에도 내가 한 얘기가 있었지만은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러네요. 내 맘대로 하려면. 네. 그게 고쳐라 바로 이래놓고 어떻게 고치냐.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야 네. 돼. 근데 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치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일보 양보해서 네. 조금씩만 고쳐나가도 네. 그런 거는 부부관계에서는 해결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걸 또 너무 오래 참다가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외국 사람들은 이혼을 해도 굉장히 즐겁게 이혼을 하는 걸 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내 친구도 그렇게 이혼을 했는데 네. 내가 이제 집에 놀러 갔더니 이혼했는데 둘이 있어. 이혼했는데. 네.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 야, 너도 이혼했는데 뭐 재혼하기로 했나? 그러니 네.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마누라가 나갈 집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같이 있다. 네네네. 원수가 아니에요. 아. 단지 너도 훌륭하고 네네. 나도 훌륭하지만은 서로 이게 악의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런 뜻이거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혼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아니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 원수 만들어야 돼. 네, 원수. 네, 네.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러내 가지고 그래야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 죽는 거예요. 이혼하고 죽고 이혼하기 전까지 그 과정에 죽고 받은 그 상처로부터 헤어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세월 다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 시대에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는 우리 조카 같은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지만 우리가 살아보니 또 둘이 룰만 잘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이기적이지 않다면 얼마든지 재밌는 세계가 있다. 그 얘기도 같이 나누고 싶네요. 선택은 본인들 몫이겠지만.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하나 새기고 싶은데 선생님이 부부는 10%만 같은 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10%만 서로 공통점이 있으면 되고 그렇죠. 90%는 각자의 영역에 있으면 되는 거고 아무리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 그래도 정신까지 묶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부라는 게 정신까지 그러니까 부부가 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요. 그거네요. 그게 핵심이다. 네. 예를 들면 전부를 기대하는 거예요. 전부를. 네네. 절대로 전부를 우리가 소유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관계도 부부 아니라 어떤 관계도. 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중에 뭐 10%만 가져도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머지 90%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네네. 그 왜 안 되는 걸 자꾸 건드리가면서 일생을 살고 있어요. 있는 걸 가지고 즐겨도 그렇죠. 즐기는 것이 영역이 자꾸 확대되면 네네. 그거는 다 즐거운 거지. 그러네요. 100% 가지려다가 10%도 못 가지는 무를 범하지 말고 10% 하려다가 11%, 12% 그렇지. 늘어가는 즐거움을 가져라. 너무 많이 바라지 마라. 오늘의 키워드 어떤 관계든 너무 많이 바라지 마세요. 그러면 풍요로워집니다. 하는 키워드로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랑 나랑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